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맞춰서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이제 곧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축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축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트럼프 2.0 정책이 어떠한 정책과 그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이러한 득표수 그리고 선거 결과로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의 득표수, 그래서 미국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를 살펴보시면 과거 대비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물론이고요. 대통령 선거인단도 많이 득표를 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트럼프 1기 행정부와는 달리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인 트럼프는 조금 더 많은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익히 아시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이 내각에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밈코인들 중에 하나였던 도지코인의 이름을 딴 도지부서, 물론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서라는 거를 이제 약자로 만든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내각에 등용시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는 보다 많은 추진력을 얻었다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갖고 있었던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각자의 신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책의 실행 방향 내지는 어떠한 이상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2기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트럼프에게 더 우호적인 사람들, 트럼프에 대한 더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강하게 정책을 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시될 만한 것은 어떤 걸까요?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은 자국 우선주의, 특히나 무역과 경제적 경쟁력 측면에서의 미국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책의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경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때리기, 특히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분들도 많고요. 일부 트럼프 내각 내부에서는 관세율을 모두 다에게 10%씩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라는 점들을 조금은 후퇴시키려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10%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차후에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관이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요. 지금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에 대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품들에 적용되는 이 평균 관세율은 대폭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는 입장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다소 미국 내에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다던가 혹은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평가를 보시면요. 일단은 트럼프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농산업과 축산업 이런 것을 통틀어서 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관세 부과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었고 다소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1기 행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2기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의 방법론이 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어떤 거냐면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면서 이러한 높은 관세부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금은 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미 관세율이 높기 때문인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관세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더 올라간다라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 무역 전쟁의 강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무역 분쟁들은요, 미국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상호무역협정법이라는 것이 그 과거에 1930년대에 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방법론은 같지만 성격은 반대입니다. 1930년대에는 서로 간에 너무 높은 관세율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관세를 인하를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바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좋아지자라는 의미에서의 상호 관세였고요. 지금의 상호 관세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을 때 상대방이 보복 관세를 한다면 미국도 따라서 강한 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호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관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법안도 미국 정부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맞춰서 대응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관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때리기가 결국에는 핵심일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두 가지 측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액 면세 규모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달리 해외 직구에 대한 관세 면제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테무나 쉬인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했던 소액 면세 수입 규모, 이거는 상자 기준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간의 높은 고율 관세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생필품 물가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수입 관세를 우회하는 소규모 수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이 수출 금액 증가 부분들을 확인을 봤을 때 2019년 이후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높은 관세율로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지자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로 수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때렸던 이유도 이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예상되는 대응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이 저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쪽의 수입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결정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에서 미국 쪽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들도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맞춰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과 중국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겪는 사이에 글로벌 무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에 직접적으로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피해가 크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수출 혹은 다른 나라들로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반사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아젠다 혹은 각 국가별로 협상했던 키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와 같은 바로 근접해 있는 국가들은 이미 협상에 나섰다는 점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면 트럼프 무역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은 약간의 이제 전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등을 이제 금지를 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관찰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대한민국 역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 10등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 걸 봤을 때에는 결코 작지 않은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의 어떠한 정책적인 협상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자국 내에 있어서의 피해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담이 발생을 할 텐데요. 바이든은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게끔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측 차트를 보시면요. 미국의 소매시장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사이즈인데요. 이러한 큰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트럼프는 관세 장벽을 쌓고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라고 강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햇볕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팔면 우리가 저렴하게 하게끔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팔고 싶으면 세금을 내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공장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밖에 있는 국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제 보편관세가 너무나도 가혹한 어떤 조건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가 다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 품목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세 부과는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역시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에서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미국 정책의 결과는 미국 내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국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 생산 기지를 미국 내에 유입을 시키면서 미국 내의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비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좀 더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가동시킬 전망입니다. 12월 미 연준의 정책 결정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차례로 큰 폭 줄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할 정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과들을 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인식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역시도 보수적인 톤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적인 요구에 맞춰서 정책은 진행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면 일단은 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달러화가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끔 만드는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대비 올해는 조금은 둔화가 되는 시점이고 미국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 국면에서는 좀 강한 달러화 흐름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이 달러화 강세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시하는 어떠한 정책들이 글로벌 경제 혹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트럼프 2.0 세대에서의 주요 정책 그리고 영향을 조금 점검해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1.0 시대에서의 주요 축산국들 그리고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부분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시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서 제조업 보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강경한 통상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입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이에 맞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 중서부 지역을 겨냥해서 대두 그리고 돼지고기와 같은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을 못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진적으로 더 갈등이 고조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2019년도 말에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분쟁들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서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무역협상,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11월 말에 유럽의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보시는 자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쿼터를 매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획을 승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에 18,500톤에서 7년에 걸쳐서 35,00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계획들을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산 수입 쿼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입 쿼터에 맞춰서 급격히 같이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그 계획이 승인됐었던 첫 해 1분기 때만 이 수입 쿼터 정도 수준의 수입이 이뤄졌을 뿐 그 이후에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만 수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명은 했고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차이는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26년 만에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이 아르헨티나에 돼지고기를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런 한미 FTA에서부터 좀 자유롭지는 않았었죠. 트럼프 1기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해서 기존에 2012년도에 체결했었던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도 1월 달에 개정 의정서가 발효가 되었는데요.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좀 종합해 보면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막아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점수를 좀 더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 관세 혜택이 유예됐고요.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든가 환경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이미 철폐한 관세에 대해서 부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012년도에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관세가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소고기에 대해서는 2026년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도입이 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 세대에서의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 기조, 결국에는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무역협정 철회 위협이라든가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흑자 국가 중에서 8번째 순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그 순위가 6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무역협정 철회 위협이라든가 재협상 요구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난 캠페인 당시에 미국의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멕시코,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산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협상 요구,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차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결국에는 다른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좀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친환경 정책이 좀 후퇴된다는 측면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에는 조금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정유화학이라든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산업 간에도 조금 차별화된 규제에 따른 트럼프 2기에 따른 영향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영향을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결국에는 축산물 쪽에 있어서의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 농산물 쪽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농산물을 무기로 해서 상대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필요하고요. 그 이전에 먼저 미국한 수출품에 대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 역시도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규모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농식품 대미 수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채 10%가 좀 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 심화가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경계감들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압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은 이미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농축산업 분야를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활용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축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공급량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돼지고기의 미국 내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수입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입량에 있어서의 좀 한계는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의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량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한국으로의 수입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체 농식품 수입액 기준에서 1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물만 놓고 봤을 때는 대미 무역 적자라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무역협정에서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앞부분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주요 공약과 그리고 영향, 그리고 트럼프 1.0 시대, 그리고 2.0 시대에서의 축산국, 축산업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